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이혼 서류를 찍고 미국으로 건너와 학생으로 다시 돌아온 35살 도식의 서울에서 연애 기간 9년, 결혼 생활 6년을 한 남자가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한순간에 뻥쳐버려 이혼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방해로 못 가진 건지 어쩐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이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80년대 미스코리아 출신이었어요.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50kg가 넘지 않도록 항상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왔어요.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롤 모델로 계셨죠. 제 눈에는 항상 바비 인형처럼 늘씬하고 예쁘게 보였어요. 아빠 집안은 대대로 철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집안이었고 아빠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물려받아 살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대저택이었어요. 방이 11개이고 화장실이 6개였다. 그 규모를 짐작하실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집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동생과 함께 하루 종일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놀았던 마당에는 푸르른 잔디와 풍요 없던 햇살이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사람의 삶에는 100%의 행복이 없는지 완벽했던 우리 가족의 삶에도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직도 사고당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네요. 날씨 좋은 주말, 넓은 마당에서 재롱을 떨며 아빠와 함께 독서를 즐기던 저는 동생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엄마랑 승마하러 왔는데 갑자기 말이 날뛰어서 엄마가 꽃가라져 버렸어요. 지금 아피고 오고 난리 났어요. 울어마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언니, 빨리 아빠랑 같이 병원으로 와줘. 우리 엄마는 승마를 좋아하셨는데 낙마 사고로 인해 몸 전체가 마비된 채로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바비 인형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엄마가 어느 날 아침에 의료용 침대에 누워 시체처럼 쓰러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항상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사고 후로는 콧물과 눈물뿐만 아니라 대소변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마도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엄마 본인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일단 병실로 변신한 방을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놓았어요. 24시간 동안 엄마를 돌봐줄 상주 간호사 1명을 고용하고 힘센 남자 간병인들도 고용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사업 때문에 계속 바쁘지만 엄마 사고 이후 그녀를 돌보느라 더욱 바쁘게 되었어요. 예쁜 장미꽃처럼 아름다웠던 엄마의 외모가 무너지고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니 모습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들여다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물론 간병인들과 상주 간호사가 있었지만 엄마에 대한 아빠의 관심이 사라지자 제가 아픈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언니, 아빠가 엄마 침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주 간호사 언니 방에서 나오시더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 아빠가 그 간호사 언니랑 상의할 일이 있었나 생각했지만 그걸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상주 간호사 언니는 웃으면서 속삭이고 우리 엄마 침대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아빠 너무해. 진짜 상주 간호사 언니는 20대 후반의 젊은 것 같았어요. 여자였어요. 설마 아빠가 그 언니랑? 에이, 그럴 리 없어. 엄마가 함께 있는 집에서 설마 하며 전 그 말을 그냥 넘겼어요. 우리 집 정원에 벚꽃이 내리는 봄날, 저는 아름다운 풍경을 엄마에게 꼭 보여주도록 마음먹었죠. 덩치 큰 간병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나가려 했었어요. 그러나 저쪽 복도 한 구석에서 상주 간호사와 아빠가 포옹을 하는 걸 보았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간호사 아줌마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감히 엄마가 함께 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불결하게. 아빠, 미쳤어? 하람아, 아니야. 여보, 휠체어까지 타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몸도 안 좋은 사람. 미안해. 그런 게 아니야. 아빠를 오해하지 마. 그냥 간호사 아줌마 옷의 먼지를 제거하고 있던 거야. 엄마는 그때 상태가 말은 거의 못하셨지만 뇌의 기능은 정상이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나는 황급히 다시 엄마의 침대방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안심시켰어. 엄마,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빠가 진짜 그 간호사 아줌마 옷의 먼지를 제거하고 있었나 봐. 내가 괜히 큰 소리를 쳤네. 얼른 주무세요. 엄마, 낮잠 시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아빠에게 가서 당장 그 상주 간호사를 바꾸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제 말대로 간호사를 교체하셨어요. 하지만 지난해 정확한 날짜에 발생한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정확히 100일 후에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사고 이후 4에서 5년가량 병행해 왔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눈만 깜빡이는 엄마였지만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순간에 제로 변해버린 엄마를 그냥 보내기 싫었어요. 항상 가슴에 품고 싶어서 몇몇째를 작은 통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어요. 엄마의 재해식이 끝난 후 일주일 정도 뒤에는 집 앞에 이사짐 트럭이 서고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받으며 마당에 서 있던 저와 제 동생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트럭이 떠난 후로 말이야. 미안해요. 전에 있던 상주 간호사 언니가 여기 살기로 결정했어. 우리 둘은 곧 결혼식을 올릴 거야. 너희들도 그날 입을 정장을 준비해야 해. 그래. 간호사 언니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자.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잘 못 들은 거야? 동생이 말했지. 서로를 쳐다봤어.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종종 선물을 하는 우리 아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아빠, 왜 그 여자를 다시 집에 들여보내려고 해? 그 여자가 우리 엄마를 죽인 마치 악마처럼. 아니, 아빠도 똑같은 악마야. 우리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 아빠 때문이었어.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니? 하람아, 소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간병하느라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 간호사 언니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이해는 무슨 소용없는 말인 거예요. 난 더 이상 아빠의 딸이 아니에요. 저 여자랑 혼인신고 할 때 날 호적에서 지워주세요. 평생 아빠를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3살이었을 때 아빠랑 싸운 후 곧바로 고등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그동안 용돈을 받아 모은 150만 원을 들고 무작정 나가고 싶어서요. 상경했어요. 아빠와 동생에게 연락이 계속 왔지만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죠. 들고 온 돈 일부를 고시 보증금으로 쓰고 월세는 앞으로 알바해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고시원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알바인이라고 써있길래 들어가서 어느 시간대 있든 상관없으니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고 이전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마냥 싱그럽게 자랐지만 사고 이후부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를 똑 부러지게 해내자 점장님이 마치 점장과 비슷한 역할을 시키더군요. 내가 서울에서 편의점 12군데를 운영하고 있어 너무 바빠서 한 군데 운영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 이곳은 하람 씨가 점장처럼 운영해줬으면 좋겠어. 하람 씨라면 신뢰가 되겠어요. 하람 씨, 아직 젊다. 난 내게 존중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감사해, 점장님. 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궁금해. 내가 이전에 했던 역할을 맡아주고 야간 근무자도 고용해야 해. 월급 문제는 걱정하지 마. 갑자기 편의점 점장을 맡게 되면서 알바 직원을 채용하게 돼서 처음에 연락 온 사람을 고용했어. 야간 근무 시간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오더라고 해서 놀라서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 처음 경험인 그 남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 하는구나. 점장님,
포스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알바생이라 점장이 아닙니다. 바쁘신 점장님 대신 알바생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좀 연상된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20살이고 고등학생을 다니다 중퇴한 후에 지금은 고시원에서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알바하고 있어요. 가난하신가요? 같이 살고 계신 분과 함께 기초수급자이십니다. 저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서 재수 중인데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의대 지원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간에 일하면서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사실 가난해서 대학에 가는 꿈조차 없는 상황인데 재수하는 것 자체가 큰 사치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제 용돈을 하고 엄마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와 동일한 흙수저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바로 뒷발자국이었기에 우연히 마주치는 시간은 10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으로 계속 늘어나 버렸습니다. 학업에 전념하느라 바쁘실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는 건가요? 어차피 정해진 시급은 동일한데 왜 시간을 낭비하러 오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만 입력하신 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맞지 않는 문법 구조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현의 의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는데 독서실에서 하람 씨와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2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공부도 하고 있지만 그냥 하람 씨와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나와 하람 씨는 서로를 잘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하람 씨가 20살이 되는 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었죠. 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하지만 잘생긴 외모 외에 매력이 없던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순수한 마음에 매료되었죠. 제가 20살이 된 후 우리는 우수부지에 있던 네이클로버로 반지를 나눠 착용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시절이네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수능에서 몇 개 틀려야 가야 한다고 했던 의대에 불합격했어요. 오빠, 아무래도 편하게 야간 알바를 하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공부해서 의대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꼭 의대에 가야 한다는 의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중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영원히 눕고 계시기로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의대에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순간 엄마가 전신마비가 되어 침대에 누워 계시던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래, 엄마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침대에서 누워만 있던 상황에서 돌아가셨죠. 그럼으로써 오빠의 꿈을 이루어 줄 테니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 보세요. 오빠,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돼요. 저가 용돈이며 공부할 돈은 충분히 주겠어요. 에이,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 공부할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저녁에 편의점에서 알바해야 해.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와 여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있어. 그래서 내가 부담할 거야? 그렇지. 내가 의대에 갈 때까지 당분간 고시원 비용만 부담하면 돼. 식사는 편의점에서 남겨야 할 유통식품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야. 하지만, 하람아, 그 정도까지 해줄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의대에 합격할 때까지만 버틸 거야. 그런 다음에 의대에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동생으로서 당신을 도와줄게.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나는 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정말 고마워. 가족들도 너를 무척 고마워할 거야. 내가 나중에는 너를 이모 삼아서 절대로 손 한 번 대지 않을 거야. 묻히게 해줄게. 꼭 호강시켜줄게.
그러나 남친은 삼수도 떨어져서 수재에 붙더군요. 그동안 남친의 엄마와 여동생 용돈까지 하면 한 달에 좋기 130 정도는 들어간 것 같네요. 이런 저를 보면 바보 천치 아니냐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없이 진짜 고아처럼 닭장 같은 고시원 방에서 지내던 저에게 남친 뒷발하지 않은 건 유일한 낙이 있었어요. 그런 남친이 무려 사수에 성공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더군요. 나 합격이야. 합격. 의대에 합격했다고. 그것도 서울에 있는 의대. 하람아, 이제 자기 고생 끝났어.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의대 합격한 거 다 자기 덕분이야. 뭐, 진짜 아싸. 너무 축하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며 뒷바라지 보람 있네. 오빠, 어머님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울 엄마도 옆에서 컴퓨터로 같이 확인하셨어요. 집안은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뭐, 당장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고 할 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준다면서 정말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비도 부족하실 텐데 자기야 이제 울 엄마 생활비는 안 넣어도 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200 정도쯤 벌 테니 그걸로 우리 가족 생활비는 충분히 될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까지 돌봐주시느라 진심으로 고마워. 전에는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남자친구의 엄마와 여동생들께서 환대해 주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동안 2년 동안 남자친구의 생활비와 200씩을 월급으로 받아서 집 지출이 필요했거든요. 하람아, 정말 고맙다. 지금은 면목이 없어서 늘 계좌로 용돈만 받고 있어.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싶어. 불러주셔서 식사 대접해주신 그동안 우리 아들의 공부 비용부터 나와 내 딸의 용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하람이님 덕분에 의대에 합격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오빠가 열심히 공부해주신 덕분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피 터져가며 공부해주는 게 고맙대요. 아우, 마음도 착하시고. 원래 아무 가족도 없는 고아였거든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제 집처럼 편하게 여기고 자주 오도록 해주세요. 저를 엄마로 생각해주고 말이에요. 고마워요, 어머님. 자주 찾아올게요.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 남자친구 뒷바라지가 끝날 줄 알았지만 의대 등록금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본인이 과외 알바에서 의대 등록금을 모았어요. 등록금과 본인 용돈을 제외하면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람아, 나 돈 좀 빌려줘.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월급 중에서 매달 70만 원씩 우리 엄마의 계좌로 보내주면 안 될까? 이 돈은 나중에 인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꼭 갚을 거야. 뭐, 뒷바라지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용돈이라니. 이제 나도 돈을 모아서 오피스텔이라도 구하고 독립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돈을 절약 못했어. 자기네 집 생활비를 하느라 정말 미안해. 은행에 가서 확실히 확인해서 나중에 꼭 갚을 거야. 본가를 떠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 그래도 매달 300만 원씩 받는다더라. 어차피 그때쯤에는 자기랑 결혼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과 사는 분이라서 꼭 갚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엄마도 계셨겠지만 디스크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이 있을 줄 많았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로 맨날 술을 밥 먹듯이 했기에 그 집 사정이 딱하지 70만 원씩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엄마가 누워 계시던 모습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우리 엄마가 떠올라 안쓰럽게 보였거든요. 이렇게 용돈까지 드리던 나를 늘 환대해주던 남자친구 엄마는 남자친구가 의대를 졸업할 시점이 다가오자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하루는 같은 동네이고 하니 과일 한 상자를 드리려 남자친구 집에 불쑥 찾아갔죠.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가 웬 낯선 아줌마와 함께 있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한 상자 사들고 왔어요. 여기 놓을 테님 깎아 드세요. 그 낯선 아줌마는 제가 남자친구 엄마에게 어머님이라고 칭하는 걸 듣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우, 사모님, 이미 충재군이 여자친구가 있나요?
보세요. 가입이 안 돼요. 저희는 진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결혼 정보 회사인데요. 거기에 가입한 아가씨들이 다 엄청 부잣집 식구들이에요. 여친 있는 남자가 가입시킨 줄 알면 저희 회사 신뢰가 날아갈 거예요. 제 여친 아니에요. 그냥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니 무시하세요. 화장품을 팔해왔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남친 엄마는 서둘러 그 아줌마를 내보내더니 저한테 따지듯이 말했어요. 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 예의도 없이 너 이제 내게 용돈을 보내지 말아라. 아참,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고 했다지. 그 돈이 필요 없어. 나중에 이 돈을 갖고 우리 아들 코 깰래? 코 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그 아줌마는 결혼 정보에서 충지 씨라고 하는 분을 가입시키려는 거예요. 9년째 사귄 여자친구인 저는 버젓이인데 이러실 수 있어요. 너희까지 푼돈 빌려준다고 우라들은 의대를 졸업하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속내를 내가 모를까 봐 훌륭한 우라들이 아까워서 너 같은 고아한 못 준다네 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제가 돈을 보고 충전실 곁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벌써 연애한 지 9년이나 됐는데 이제서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래요. 내 아들 충재는 인물이나 능력이 빠지나 봐요. 지금 내게 하루에 5통이나 걸려오는 중개 전화들이 있어. 연예인급 외모의 의대생이라면 부잣집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 왜 아쉬워서 너에게 내 아들을 주냐고요? 선생님, 이 집에 돈을 퍼부은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꿀꺽해서 내렸다면 저를 쫓아내려 하는 건가요? 저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열받을지라도 청춘 시절을 함께할 씨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 엄마, 물러서세요. 여태까지는 남자친구의 엄마로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해왔지만 그녀의 행동이 너무 불쾌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네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봤어요. 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죠. 그가 응답했어요. 나는 지금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눈, 코 못 감고 있어. 혹시 우리 엄마에 대해 어떤 얘기가 있는 거야? 아는 사실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나는 억울하더라도 그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뒷바라진 대가로 그 여자친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내게 희생해온 모든 것을 알아? 그가 진정으로 불안해한다면 오늘 즉시 그에게 도와주겠어요. 혼인을 신고하자고 내 본가를 떠나 졸업하고 인턴이 될 때에도 월급을 받을 텐데 우리 둘이 못 먹고 살 것 같아. 나는 남자친구와 확신할 때 혼인을 신고했어요. 이 사실을 안 시모는 큰 소동을 만들더군요. 너희가 이미 혼인을 신고했다고. 아, 나의 가슴아 전충재. 너 이 바보 같은 놈아. 돈 있는 여자들이 열쇠를 줄줄이 서 있는데 그걸 다 마다하기 힘이 예는 고하나 다름없는가 이겠느냐? 휴, 엄마,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기초 수급자가 있잖아. 하지만 덕분에 나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고맙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엄마, 어머님, 전 고아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테지만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너무 하기 싫어요. 발언을 삼가주세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지금까지의 제 희생을 알아달라고요. 어이쿠야, 너 또 돈 얘기하는 거냐? 그 돈 내가 똥을 푸는 일을 해서라도 갚아줄게. 아휴, 이미 엎어지면 어쩌겠냐. 다 필요 없고 너희 아기는 천천히 갖고 우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라. 트룸이 방 하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실평수 10평이던 트룸 빌라에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물론 안 올렸어요. 모든 걸 나중에 형편 좀 피면 하자고. 다 잃었죠. 부잣집 며느리 맞을 기회를 놓쳐서 분통해하던 시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제게 시집살이 시키며 푸는 듯 했어요. 너 대체 살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반찬 한 그릇도 안 맞고 화장실 변경에는 똥이 그대로 묻어있네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야 해. 어머님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40년이나 50년대의 물건까지 모두 쌓아두고 살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를 거야. 버리면 또 뭐래? 너는 얼마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길래 매번 어머니에게 화를 내냐? 신우도 너 때문에 갑갑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맨날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어? 어머님, 저는 좋은 가정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수년 전부터 맨날 집을 떠나느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서 왜 항상 저를 탓하시는 거죠? 인연이 따라올 때 누구나 말이나 행동이 되겠지만 왜 항상 저를 비난하시는 거야?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잘 시켜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항상 제 탓만 하시는 거죠? 그저 인연이 엉망인 것 같아. 최소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고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 해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참았어요. 안 거치었어요. 신우는 때때로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돼지 요리로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생리대까지 펼쳐놓고 방 한가운데에 두면 그만이었죠. 남편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쳤으니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으니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저도 아이를 셋 정도 낳고 싶었기 때문에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방해를 했어요. 밤에 나와서 헛기침을 하고 방문을 쿵쿵 두드리는 등으로 남편과 아이가 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며 문을 열고 자라고 하고 간만에 아들과 한 방에 자고 싶다며 저희 중간에 들어와서 잘 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하늘을 보다 보면 별을 따요. 남편도 병원에서 엄청 바빴고 시어머니의 방에 공작에 우리 나이 많은 걸 나중으로 미뤘어요. 고된 시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야기를 잊고 살고 있었던 여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나 한솔이야. 잘 살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그래, 미안하다. 소식이 있었어. 난 결혼해서 그럭저럭 잘해. 예전에 한 번 결혼 소식 전해줬어. 알고 있지? 넌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응, 난 계속 아빠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 새 엄마랑 같이 말이야. 새 엄마라면 그 상주 간호자 말이지. 그 악마 같은 여자 얘기는 꺼내지 마. 아빠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텐 더 이상 아빠도 아야? 우리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언니, 이제 엄마.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으니 그만하세요. 용서해 드릴게요. 새 엄마께서 좋은 사람이시니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아빠도 늘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시고 돈이나 몇 푼 주려는 속셈이신가요? 그런 더러운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 생각대로 살 거예요. 아빠한테는 나 죽었다 치도록 말할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 아빠랑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할 거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온 여동생의 전화를 가슴에 담기 어려워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진짜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해요. 남편도 바쁘다는 핑계로 지옥 같은 시댁에 머물러 무관심한 책임으로 인해 의지할 수 없었어요.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내쫓으려는 심성이 있지 구박하고 모욕주의 일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가고 개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본인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개업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평생 돈에 찌들려온 남편이 개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가족들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쯤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딱 1,000만 원, 시어머니는 200만 원, 둘이 합쳐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나우, 삐까번쩍하게 정형과 개업하려면 한 4억은 든다는데 고작 1,200만 원으로 어떡하냐 올 대출로요. 개업해서 하나? 아, 힘들어. 남편은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여자가 4살짜리 아이와 함께 손님이라며 집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아이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시면서 저에게까지 인사시켜 주셨어요. 어서 와. 우리 미소한테 인사해라. 우리랑 한 동네 살던 예쁜 아가씨인데 부잣집에서 시집갔다가 이번에 이혼하고 왔다더구나. 글쎄, 위자료를 현금 억이나 받았다나 뭐라나. 아, 예쁜데 능력까지 생겼지 뭐냐. 어머, 어머님이 사람이 충직해. 오빠와 와이프의 외모는 나보다 별로네. 아줌마, 우리 아들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지금 나 부르셨어요. 난 이 집 며느리지만 칠부가 아니에요. 초면에 아줌마 하니? 그의 엄마한테 기분 나쁜 티팍. 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이야. 오렌지 주스 한 잔 갖다 달라는 게 뭐가 어렵냐. 하튼 말 본세하군. 우리 미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우리 충재병원 개업 비용 5억을 불로 빌주기로 했다고. 그것도 무이자로네. 그거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했잖아요. 이 여자분이 빌려준다고요? 그래요, 아줌마. 충주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날 얼마나 예뻐했다고요. 예정을 생각해서 빌려주기로 했으니 아줌마는 그냥 받는 나예요. 어머님, 충재 오빠는 아직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는 거 맞죠? 이따 한번 들러야겠네요. 우리 손자랑 같이 한번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라. 내가 전화해 놓을게음. 며느리가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집에 돌아가렴. 얘가 이 얘를 밥 말아 먹으애라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아들을 서둘러 돌려보냈어요. 마치 귀한 며느리와 진짜 손주를 대하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죠. 어머님, 그 아줌마 아기 보고 우리 손자라고 하면서 NH 어머님의 친손자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미수가 우리 충재개원 병 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데 고맙지 않느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고 같으니라고. 그날 밤마트 문이 닫을 시간에 싸게 상품을 사러 갔다가 집에 오는데 신발장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충재 미수가 어렸을 때 널 얼마나 좋아했냐? 이번에 미수가 이혼하고 위자료로 50억이 당겨왔다고 하더라. 너 이참에 새 장가하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나 와이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 미소가 이번에 5억을 빌려준 건 고맙지만 4살짜리 아들도 있던데 무슨 세장가이야? 너 걔랑 차장가 들면 수중에 50억이 그냥 떨어지는 건데 내가 정형과 개원해서 50억 벌려면 대체 몇 년을 고생해야 하냐? 미소가 아직도 널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 4살짜리 아들도 착한데 말이야. 눈 한 번 질끈 감자. 말이야. 아,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가 이젠 나랑 이혼을 조용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닌데 말이에요. 전 당장 시어머니 방에 뛰어 들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두 사람 지금 무슨 작당을 그림도 열심히 하시나요? 나랑 이혼을 하라고 하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고작 돈 때문에 망치려고 해? 들리니 나는 미치도록 화난 꼴을 보고 싶어서 늘 그러나 자기야,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지 말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미소한테 그냥 돈을 빌리고 게으를 거니까 퇴영퇴영 다 갚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제게 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내가 혼인 신고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친 거잖아. 너는 그걸 되돌릴 수 있는데 어떻게 가해자인가? 뭐야 어머님, 지금 말은 다 하셨어요. 내가 이 집에서 받는 해는 엄청나니까 가해자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게요. 저는 너무 상처받아서 부엌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방으로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부잣집 딸이자 밀한 자신이 여기서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 너무 속상했어요. 병원 개원일이 하루 앞둔 저녁, 여동생이 또 전화를 해왔거든요. 언니야, 소식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끊지 말고 들어줘. 그래야 소아. 혹시 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난 아무 일도 없고 새엄마가 코로나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 아빠랑 지금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해. 아빠가 언니를 너무 찾으셔. 이제 새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진짜 가족은 나랑 언니 둘뿐이라며 계속 우셔요. 언니, 한 번만 아빠랑 만나면 안 될까? 아빠가 시름시름 앓으시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워. 내일 아빠가 서울로 가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언니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만 만나 드려도 돼? 그 여자가 죽었다고 천벌을 받았나? 나는 결혼해서 여기 집에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많이 고생했어. 이제는 내게 가족이 그리워. 아빠가 죽기 전까지는 믿었는데 그 여자까지 죽었다니. 아빠를 만나봐야겠어. 근데 내일은 남편의 병원 개업식이라 거기에 가봐야 해. 내일 시간이 되면 언니랑 일정 잡아서 톡해줄게. 정말 큰 결심해서 고마워.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아빠랑 만남보다 먼저 내일 남편의 개업식 준비가 긴장돼. 병원이었던 그곳의 계시가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갔어.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하며 쳐다보더라. 개업식 전에 여기저기 청소도 시키더군. 시어머니가 얌전치 않았지만 하이힐을 신고 스커트를 입고 남편 병원을 내 집처럼 즐기며 깨끗하게 정리했어. 지하철 출구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한 명당 자리에 있는 빌딩 로얄층을 청소하여 병원을 차린 남편이 뿌듯한 표정으로 개업식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봤던 그 정미소 여자는 아들과 부모님까지 데리고 개업식에 나타났다고 해요. 남편도 그 집 식구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며 마치 가족처럼 흐뭇하고 있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여자에게 인사하러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본 후 정미소 부모님에게 소개하는데, 네, 이분은 병원 청소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너 아직 안 가봤니? 청소 다 했으면 꺼져라. 뭐, 지금 날 청소하라고 한 거야? 분노에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대판하려던 찰나,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놀라서 쳐다봤더니, 하리마, 아빠야. 너 여기 왜 병원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아저씨는 오랫동안 못 봤던 제 아빠 했어요. 아빠는 그동안 많이 늙으셨다. 슬픈 눈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쳐다보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 아빠한테 말해야지 했거든요. 아니, 아빠라니. 김철수님, 여기 건물 주신데 얘 아빠라고요? 하람이 아빠예요. 하람이는 제 며느리인데 가족도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일이래? 남편이 개원한 강남역 근처 빌딩은 저희 아빠 건물이래요. 우리 아빠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긴 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모두 서울 요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몰랐지만 강남에만 새내기 빌딩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죠. 아니, 아까 청소부 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었던 거죠? 알라마는 결혼한 소식은 들었지만 남편이 여기정과 개업한 거로 되어 있어요. 순간 아빠 품에 안겨 울면서 제가 살아온 힘든 얘기를 다 하고 싶은 욕망을 꾹꾹 참고서 이성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거지 같은 집에서 탈출하자고 생각했어요. 난 원래 금수저였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이제 아빠 품에서 편하게 살자고 생각했어요. 서민 체험도 쫑이다. 너무 지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이혼을 선포했어요. 할매, 난 더 이상 당신을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날 애비와 애미도 없는 돈 없는 여자로 무시했다는 말은 안 했어도 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당신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계층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 건물주 따님이었던 말이냐, 며느리야? 아니, 며느님. 그동안 이런 표현이나 말을 함부로 한 것을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이 건물만 해도 얼마나 아이고야. 진작 말해줄 걸 그랬니? 당신 같은 곳에서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아. 아빠, 나 이혼하고 당장 아빠랑 같이 살래요. 더 이상 그지 같은 집 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학대당하고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무슨 말인가?
누가 우리 딸을 학대하고 있는지.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내려가 졌으니 이미 계약했지만 그럼 내가 이 건물에 공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곳에 정형 외가로 꾸겨 찬 어디 있지 않고 한번 경쟁해보라고 하니 건물주님, 아니 장인님은? 한 건물에 같은 업종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 병원에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면 지금서야 장인님으로서 우리 딸을 잘해야 했어요. 이제 이혼하는 상황에서 장인 어른이라 칭하지 말고 이 건물이 싫다면 다른 곳에 병원을 차리게 하세요. 나는 아빠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 길로 옛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진짜 우리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와 함께 부끄럽지 않게 펑펑 울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제 청춘을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여동생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그녀가 곧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하세요.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될 집안도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부잣집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뿐이라며 자신이 하는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저를 생각하신 아버지께서 미국 유학을 제안하셨고 공교롭게도 결혼한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도 하며 동생의 소개로 새로운 사랑을 만나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뉴욕주 변호사이며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몇 번이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항상 2002년 월드컵에서 레드코리아와 아이러브 코리아를 외치며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결혼은 일단 학업을 마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치고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적어도 잘 사는지 남자라는 것을. 그런지 성격이 고인 데는 없어 보이니 다행이에요. 부모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시고 전에 따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제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이네요. 그저 잘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은 안 하시리라 믿어요. 지금 계시는 자리가 지옥 같다고 느껴진다면 얼른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을 빌게요. 여러분, 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